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미래의 부를 위한 투자 공부. 제목부터 아주 매력적이네요. 지은이는 신진상, 출판사는 미디어숲입니다. 먼저 프롤로그 소개해드릴게요. 메타버스, NFT를 기술이 하는 문화로 인식해야 돈이 보인다. 첫 문장부터 아주 마음에 딱 꽂히는 말로 시작을 하네요. 최근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단어는 가상세계를 뜻하는 메타버스와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이루는 NFT입니다. 메타버스와 NFT가 다른 화제를 모두 빨아들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NFT에 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NFT는 한마디로 디지털 세계의 소유권 증명서라고 할 수 있지요. NFT 게임을 가장 먼저 선보였던 위메이드와 NFT 관련 공시 하나만으로 상한가를 기록했던 NC소프트를 포함해 거의 모든 게임 업체와 하이브, SM, JYP 등 엔터테인먼트 업체까지 NFT를 위한 마켓플레이스를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메타버스라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NFT는 예술가들은 배고파야 창의성이 나온다는 기존의 낡은 내러티브로 허물고 돈과 예술적 영감이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CEO들에게도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은 골프장 부키권을 NFT화하겠다고 했죠. 세상은 우리가 이해하는 속도보다 훨씬 빨리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화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보여주는 것이 크립토 펑크입니다. 2017년 소프트웨어 개발자 2명이 6,039명의 남성과 3,840명의 여성으로 이루어진 1만 디지털 화소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언뜻 보기에 비슷해 보이는 이 캐릭터들은 1만 개가 모두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더리움 기반 NFT의 시초입니다. 마스크를 쓴 크립토펑크라는 이름의 마치 애들 장난 같은 이미지 파일 하나가 경매에서 130억 원에 팔리는 세상입니다. 와. 크립토 아트의 선구자인 해커타워 형제의 말처럼 모두가 즐기지만 소유권은 단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기술과 문화의 완벽한 결합 덕분에 가능해진 일이죠. 이는 유행을 좇으면서도 개성을 추구하는 MZ세대의 문화와도 상통합니다. 물론 이런 비판도 가능합니다. 모나리자, 그림은 아름답기라도 하지. 도대체 크립토 펑크에는 무슨 가치가 있을까? 그런데 이는 가치와 가격을 혼동해서 발생하는 오류이기도 합니다. 가치는 시대를 초월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는 늘 변화하며 이 변화가 가치를 만드는 것이지 가치가 변화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NFT의 몸값이 올라간 것입니다. NFT를 부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없던 시절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변화하는 세상에 빨리 적응하고 그 변화를 자신의 기회로 만드는 일이죠. 시대의 변화를 알려주는 문화를 읽고 그 변화에 자신을 맞춰야 합니다. 이제 차세대 먹거리는 K 반도체도 아니고 K 배터리도 아닌 K 컬처입니다. 물론 NFT 시장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오직 문화를 사랑하고 즐기는 사람들의 마음이 새로운 문화를 찾고 그 새로운 문화에 사람들의 돈과 관심이 몰리면서 이윤을 창출하는 중입니다. 비트코인이 처음 세상에 나올 때만 해도 비트코인 1만 개로 피자 2판을 시켜 먹었습니다. 개발자를 제외한 첫 번째 비트코인 소유자는 비트코인 거래시장이 열리고 가격이 조금 오르자 $400에 비트코인 1만 개를 팔아버렸습니다. 당시 그는 피자 2판을 $400에 팔았으니 엄청나게 남는 장사라고 희익낙락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땅을 치고 후회하겠죠. 당시 그가 받은 1만 개를 2021년 11월까지 가지고 있었다면 시가총액이 8천억 원에 달합니다. 크립토 펑크도 처음에는 무료로 공개돼 인터넷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개당 수억 원에 팔리고 있으니 개발자인 라바랩스는 물론 수만 달러에 사서 수십만 달러에 파는 컬렉터들도 어마어마한 돈방석에 앉게 되었지요. 변화를 예측하고 미리 움직인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의 격차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앞날을 예측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크립토 펑크를 130억 원에 산 사람은 이 디지털 파일을 그 이상 가격으로 팔 확신이 있었으니 구매했겠죠.
그림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변화에 대한 확신이 그의 지갑을 열었을 겁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곁에 이미 와버린 미래입니다. 메타버스 시대는 가상세계를 현실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새로운 인류, 메타 사피엔스를 만들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SNS를 보유한 기업이 왜 누구나 아는 서비스명인 페이스북 대신에 메타 플랫폼스라는 새로운 기업명을 채택했을까요? 메타버스와 NFT는 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걸까요? 바로 그것은 기술이기 전에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NFT 시장에서 아티스트와 컬렉터는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기존 SNS에 익숙함에 문화와 기술의 융합이라는 새로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투자를 한다면 미래의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과 상품에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또 문화를 알아야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는 투자를 가장 쉽게 공부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일단 재미가 있으니까요. 문화를 알면 즐기면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공자의 말대로 그 무엇도 즐기면서 하는 투자자를 이기지 못합니다. 전작인 슈퍼 리치드레이에서 배우는 돈 공부의 후속인 이 책은 주식, 부동산, 메타버스, 비트코인, NFT 등을 넘나들며 투자에서 꼭 알아야 할 문화에 관한 지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심리학 실험 결과에 따르면 우리는 과거나 현재보다 평균 3배 이상 미래를 더 많이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존재하는 것의 가치는 지나온 세월을 통해 가치가 축적되면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지요. 화폐의 탄생과 자본주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20세기 이후 세계 질서를 만들어온 제2차 세계대전의 결정적 두 주인공인 히틀러와 스탈린, 그리고 미국의 패권 추구에 대해서도 투자자의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중앙 집권주의와 탈중앙을 넘어선 무정부주의와의 갈등이 다시 한번 재현되는 것을 알게 되면 비트코인의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는 데 큰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발견된 양자역학과 그 산물인 평행우주 또한 메타버스의 탄생에 공헌했습니다. 반면 희대의 천재 금융 사기꾼인 존 로와 달나라 땅을 판 미국의 봉이 김선달 이야기는 사소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미래를 바라보는 투자자는 꼭 알아두어야 할 역사적 사실들입니다. 역사에 대한 공부를 하면 미래와 인간을 동시에 공부할 수 있습니다. 문학은 지금까지 나온 모든 문화 가운데 가장 강렬하게 시대와 상호작용하며 스토리텔링을 해온 장르입니다. 2021년 투자자들이 메타버스와 NFT에 열광할 때 최고의 인기를 끈 문화작품도 김초엽과 이미애 작가의 SF 판타지 소설이었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SF에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의 엄청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인 일론 머스크와 제프 베이조스도 사업의 아이디어를 SF 소설에서 얻는다고 합니다. 메타버스라는 용어도 닐 스티븐슨이 30년 전에 쓴 SF 소설 스노우 크래시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문학을 즐길 줄 아는 투자자는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이 생기며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문학 공부와 더불어 NFT의 양대축인 음악과 미술을 공부합니다. 이들 시장을 아름다움이라는 기준으로 단순히 감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아티스트뿐 아니라 컬렉터입니다. 이들이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NFT 열풍이 있기 전 기존 미술 시장에는 컬렉터 문화가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돈을 투자하고 버는지 시스템을 들여다보면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구조와 가격이 결정되는 메커니즘을 연구해 봅니다. 고흐와 고갱의 그림이 수백억, 아니 수천억을 호가해도 정작 화가 자신들은 큰 돈을 벌지 못했지요. 그러나 요즘 NFT 작가들은 해마다 수백만 달러를 벌면서 창의적 접근을 통해 NFT 세계에서 성공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음악 분야에서도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 NFT를 통해 더 많은 수입을 올리는 3LAU 등의 아티스트들이 맹활약 중입니다. 이 사람은 뉴욕 출생의 DJ 겸 프로듀서라고 합니다. NFT가 알려지기 이전에 세계를 이미 제패한 방탄소년단이 NFT 혁명 이후에도 세계를 여전히 지배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따져야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하이브의 진정한 내재 가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음악 미술처럼 NFT화하지는 못하지만 영화는 투자를 가장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매체입니다. 투자를 통해 월스트리트의 꿈과 일상을 읽으며 미래에 구현될 메타버스의 실체에 대해 어렴풋한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중국, 일본, 한국의 시장에 대한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일본은 미래를 쳐다보지 않고 1989년 부동산 버블 붕괴 이전만 그리워하는지, 중국이 공동부유론과 함께 정말 사회주의의 복귀를 선언할 것인지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문화로 MZ세대에게는 친숙한 게임과 웹툰을 다룹니다. 게임은 아이템 시장만으로 1년에 500억 달러 시장이었지만 2025년에는 그 6배인 3천억 달러 시장으로 성장할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게임은 즐기는 수준을 넘어 돈을 버는 플레이 투 언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NC소프트, 넥센, 펄 어비스 등 국내 대표적인 게임사들의 메타버스와 NFT의 대응 전략, 미국과 동남아의 해외 사례도 전합니다. 망가라는 이름으로 일본이 독점하던 만화 시장도 한국에서 처음 개발된 웹툰 기업의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죠. 여러분이라면 웹툰과 망가 중 어디에 투자하겠습니까? 이 책에는 미래에 관한 궁금증에 대한 답변과 문화를 즐기면서 투자를 즐기게 된 제 경험을 담았습니다. 문화 공부는 메타버스와 NFT가 이끄는 미래 세상에 대한 투자이며 갈수록 노동소득으로 돈을 벌기가 힘들어진 현실에서 자본소득, 즉 임대소득, 콘텐츠소득, 배당소득 등으로 돈을 버는 탈출구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 책에서 변화를 미리 읽고 문화를 즐기며 돈을 벌 기회를 잡기 바랍니다. 저자 신진상. 프롤로그가 꽤 길긴 하지만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소개하고 있어서 꼭 필요했던 부분이고요. 이것만 보아도 이 책에 굉장히 관심이 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어지는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1장. 역사를 잊은 투자자에게 수익률은 없다. 이 장에서 제가 관심 있었던 부분은 비트코인인데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국 예일대학의 경제학자 로버트 실러는 서서 내러티브 경제학에서 비트코인이 이토록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은 배경에는 무정부주의의 부활이라는 극적 서사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비트코인, 지혜의 족보의 저자 오태민도 비트코인을 하나의 인문학적 현상으로 보았습니다. 비트코인이 스토리텔링 없이 블록체인이라는 획기적인 기술만 가지고 오늘날 많은 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칼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만큼 비판했던 19세기 무정부주의가 21세기에 화려하게 부활한 것이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을 만드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일본인이든 미국인이든 개인이든 단체든 확실한 것은 그가 중앙 집권적인 국가 중심의 현대 권력, 특히 금융 시스템에 부정적이라는 점입니다. 중앙 권력은 은행을 감시하면서 국민도 감시하죠. 비트코인은 은행으로부터의 자유,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무정부주의적입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이 전 세계에 2100만 개라는 한정된 규모만 존재하기 때문에 생기는 희소성과 희소한 가치에서는 높은 가격은 비트코인을 거품을 넘어 사기라고 주장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나타나게 되었죠. 저는 비트코인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보지만 수많은 비판 중에 탈레브의 지적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금융 역사상 비트코인보다 더 취약한 자산은 거의 없었다. 가치는 제로이며 비트코인이 정부가 필요 없는 통화라는 개념을 만족시키는 데에도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으로서도 안전한 투자처로서도 실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탈레브의 예언처럼 잘 나가던 비트코인이 2021년 12월부터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서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에 대한 공격은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드는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큰 폭으로 하락을 겪기도 하지만 2만 달러라는 지지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비트코인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자신이 진보라는 방향의 반대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비트코인 하면 자연스럽게 버블이 떠오르며 17세기 네덜란드에서 1년간 진행됐던 튤립 버블과 겹쳐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년간 있었던 일과 지금 10년 이상 진행되고 있는 비트코인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 독소전에서 찾은 투자자의 태도. 독소전은 2차 세계대전을 말하는 거죠. 투자자의 관점에서 히틀러와 스탈린을 비교해 봅니다. 히틀러가 공격적인 투자자로 리스크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무모한 공격을 자행했다면 스탈린은 방어적인 투자자로 자신이 가진 인적 물질 자원을 적절히 분산 투자했던 스타일입니다. 두 사람을 비교해 볼 때 히틀러는 입만 살아있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반면 스탈린은 회의에서 주로 듣는 쪽이었습니다. 귀를 열고 자신의 선호와 상관없이 전장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과잉 확신 편향이 강했던 히틀러는 자신의 미래 예측이 확실하다고 생각해서 한두 종목에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100% 확률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주변에서 아무리 말려도 영국과 전쟁 중에 소련과 전만전을 벌린 그야말로 과대망상에 가까운 과잉 확신 편향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죠. 반면 스탈린은 히틀러처럼 조급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1943년 쿠르스크 전투에서 독일군의 마지막 공세를 막아낸 뒤 본격적인 공격에 들어가기 전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결전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히틀러가 탐냈던 스탈린그라드의 운명을 자신이 쥐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스탈린그라드를 빼앗기면 카캅스와 바쿠전을 빼앗겨 전쟁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스탈린그라드는 그에게 MDD였던 셈입니다. MDD는 주식 용어로 최대 손실 낙폭을 의미합니다. 스탈린은 그곳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독일의 육군을 서서히 포위에 고립시켰죠. 결국 시간과 추이는 장기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한 스탈린의 생각이 맞았던 거죠. 인생이 단 한 번의 오징어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아니라면 독소전을 떠올릴 때 히틀러의 실수와 스탈린의 성공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양자역학의 관점에서 메타버스를 이해하다. 메타버스란 현재 우리가 사는 우주를 초월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새로운 우주에서 삶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메타버스의 출발을 닐 스티븐슨의 스노우 크래시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저는 그보다 훨씬 더 역사가 길다고 봅니다. 바로 상대성 이론과 함께 20세기 초반 등장해 물리학은 물론 공학과 문학까지 정복한 양자역학이 메타버스와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자역학을 빼고는 20세기 역사를 논할 수가 없죠. 양자역학에는 두 가지 조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빛을 포함해 세상의 모든 것이 양자로서 결국 파동이면서 입자일 수밖에 없지만 현실이 현실 자체로서 존재한다는 입장입니다. 아인슈타인, 슈레딩거, 프랑스의 드브로이 등의 이론이 여기에 속합니다. 반현실주의자는 관측자가 관측을 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실제한다는 보증을 과학적으로 보기 힘들다는 입장이지요. 우리의 상식과 직관에 모순되는 이런 입장을 지지하는 양자역학의 이론가들 중에는 불확정성 원리의 하이젠베르그와 상보성 원리의 닐스 보어, 그리고 베타 원리의 파울리, 인공지능 컴퓨터 개발에 지대한 공을 세운 수학자 노이만이 있습니다. 결국 양자역학은 아인슈타인이 버티고 있는 현실주의 진영이 지고 반현실주의자의 승리로 끝납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양자역학에서 이미 너무나도 유명해졌죠. 삶과 죽음이 중첩된 상태로서의 고양이가 바로 양자역학에 대한 쉬운 비유인데요. 상자에 가이거 개수기가 있고 우라늄이 노출되어서 고양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상자를 열어 관측자가 확인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서 상자 안의 상태는 살지도 죽지도 않은 상태로 있다는 것이 양자역학을 설명하는 예죠. 모든 것은 파동, 즉 확률론적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상자를 여는 순간 파동 함수는 붕괴되면서 산 고양이와 죽은 고양이 중 하나가 현실이 됩니다. 그러나 양자역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산 고양이가 발견되더라도 죽은 고양이가 따로 있는 세계, 즉 우주가 분기된다고 주장합니다. 즉 각각의 선택 분기점에서 우주는 둘로 쪼개지면서
사실상 무한대로 늘어난다는 것이죠. 이른바 평행 우주 이론입니다. 그러면 이 우주는 얼마나 많을까요? 현실주의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는 단 하나의 우주만이 현실이지만 반현실주의자들 보기에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자가 충돌할 때마다 우주가 붕괴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큰 수의 우주가 나옵니다. 메타버스는 이 양자역학의 다중세계의 해석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현실에 나는 비난한 삶을 살고 있지만 가상현실에서는 부연 사업가로서 페라리를 몰고 싶은 꿈을 꾸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가상세계를 현실처럼 느끼고 싶어 합니다. 즉, 나와 또 다른 나로 살면서 꿈꾸던 욕망을 양자역학이 해소해주는 가능성을 연 것이죠. 그러니 돈을 버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가든 양자역학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 화폐의 역사, 블록체인으로 완성되다. 비트코인은 돈의 새로운 종류이고 블록체인이라는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메타버스는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미래 인류가 살아갈 새로운 공간이지요. 이곳에서 쓰이는 화폐가 바로 NFT입니다. NFT는 비트코인 다음으로 유명한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발행됩니다. 결국 비트코인이나 NFT는 화폐, 즉 돈입니다. 그리고 돈의 본질은 신뢰입니다. 지폐는 신뢰를 잃으면 더 이상 돈의 역할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위조지폐 문제는 언제나 국가 지도층을 괴롭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카드를 사용하는 국민이 훨씬 더 늘어나면서 종이돈의 시대가 서서히 종말을 고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현금 없는 나라를 선도하는 국가입니다. 2030년쯤이면 스웨덴에서 종이돈이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21세기는 암호화폐의 시대입니다. 암호화폐는 탈중앙, 즉 중앙은행 같은 발행기관이 없으며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는 전자화폐를 말합니다. 환전할 필요 없이 송금도 할 수 있고 은행 계좌가 없는 개발도상국에서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화폐 역할을 얼마든지 대신할 수 있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정해져 있어서 무한정 찍어내면서 벌어지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돈의 가치 하락도 피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없애지 않는 한 어느 나라 정부나 기관도 비트코인 발행을 막을 수는 없지만 거래자의 거래 정보를 전 세계 비트코인 참여자의 PC에 나눠서 보관하기 때문에 전 세계 PC 수천만 대를 동시에 해킹하지 않는 한 위조 및 변경도 불가능합니다. 블록체인이 역사상 등장한 모든 화폐 중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이유입니다. 화폐가 곧 신뢰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시간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블록체인 진영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1장에서 살펴본 역사를 잊은 투자자에게 수익률은 없다 편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2장 SF 소설에서 미래 투자의 힌트를 얻다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